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택배를 받을 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요즘 뭔가 조금씩 비싸졌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게 지구 반대편 중동과 관련이 있다면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그리고 그날부터 여러분의 생활비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석유가 중동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기름값이 올라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답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석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중동 석유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 생활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요. 먼저 석유가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살펴보죠. 전 세계에서 하루에 약 8,600만 배럴의 석유가 생산됩니다. 배럴 하나가 159리터니까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중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1위는 사실 중동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미국입니다. 하루 1,360만 배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6%를 혼자서 찍어냅니다.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하루 800만에서 1,100만 배럴, 3위는 러시아로 하루 1,087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그 뒤로 캐나다, 이란, 이라크, 중국,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쿠웨이트 순입니다. 상위 10개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2%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데 중동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중동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석유도 다 같은 석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동 석유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거든요. 석유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게, 즉 얼마나 무거운가입니다. 가벼운 석유를 경질유, 무거운 석유를 중질유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물, 특히 유황이 얼마나 들어있냐입니다. 유황이 적으면 스위트, 유황이 많으면 사워라고 불러요. 마치 커피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냐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석유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가볍고 유황이 적은 경질 스위트, 가볍지만 유황이 많은 경질 사웨, 무겁고 유황이 적은 중질 스위트, 무겁고 유황도 많은 중질 사워. 가장 좋은 석유는 경질 스위트입니다. 미국 텍사스산 WTI가 대표적이에요. 가벼워서 정제하기 쉽고 황이 적어서 환경 규제도 덜합니다. 당연히 가장 비싸죠.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라비안 라이트는 중간 정도 무게의 황도 꽤 많은 편입니다. 정제하기 더 까다롭고 비용도 더 드는 원유죠. 그런데 이 중간급 원유가 세계 경제의 핵심이 됩니다. 캐나다의 오일샌드는 가장 품질이 낮습니다. 모래에 석유가 섞인 형태라 채굴도 어렵고 정제하기도 훨씬 힘들어요. 배럴당 가솔린을 뽑을 수 있는 양도 훨씬 적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원유 한 배럴을 정제하면 어떤 제품이 얼마나 나올까요? 배럴은 159리터짜리 통입니다. 경질유를 정제하면 가솔린이 73리터, 경유가 40리터, 항공유가 15.5리터 나옵니다. 중질유인 아라비안 라이트는 가솔린 60리터, 경유 35리터, 항공유 12리터, 그리고 캐나다 오일샌드는 가솔린이 겨우 40리터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가솔린, 경유, 항공유는 가장 비싸게 팔리는 고부가 가치 제품들입니다. 경질유일수록 이 제품들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전 세계 정유소들은 어떤 원유에 맞춰 설계되어 있을까요? 정유소는 한 번 짓고 나면 특정 원유에 맞게 최적화됩니다. 마치 커피 머신을 원두 전용으로 세팅해 놓으면 인스턴트 커피 파우더를 넣어도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경질유가 더 좋은 거면 경질유에 맞춰 정유소를 지으면 되잖아? 왜 굳이 중동 중질유에 맞춘 거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1950년대 세계가 산업화될 때 중동 석유의 채굴 비용은 배럴당 고작 15센트였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산 원유는 배럴당 1달러 63센트, 10배 넘게 비쌌어요.
가장 싸고 가장 많이 나오는 석유에 맞춰 정유소를 짓는 건 당연한 선택이었죠. 미국 셰일 오일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건 불과 2010년대입니다. 그때는 이미 전 세계 정유소가 수십 년간 중동 원유에 맞춰 완성된 뒤였어요. 지금도 사우디 채굴 비용은 배럴당 29달러인데 셰일 오일은 37달러에서 55달러, 캐나다 오일샌드는 74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설비를 바꾸려면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처럼 9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정유소들은 중동산 원유, 특히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중질사워 원유에 맞춰 설계된 채로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이 세 정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여수, 온산의 정유소들 모두 아라비안 나이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갑자기 WTI나 캐나다 오일샌드로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인프라 자체가 맞지 않아요.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이 폭등합니다. 게다가 중동은 하루 2천만 배럴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매장량도 전 세계 오펙 매장량의 67%가 중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중동 석유는 매장량이 많아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정유소가 중동 석유에 맞춰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 석유가 없으면 대체가 안 됩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뉴스에 자주 나오는지 아시나요?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석유가 세계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바닷길입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인데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고작 38km밖에 안 됩니다. 이 38km 해협을 통해 하루에 약 2090만 배럴의 석유가 지나갑니다. 이건 전 세계 해상 석유 거래량의 25%입니다. 전 세계 석유 소비량으로 치면 약 20%죠. 달리 말하면 세계 석유의 4분의 1이 이 좁은 바닷길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가 흔들려요. 2026년 2월 28일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시작되자마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는 완전 폐쇄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수백 척의 유조선이 해협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중동의 석유가 세계로 나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회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배들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봉을 돌면 10일에서 14일이 추가로 걸립니다. 항로도 3,000에서 4,000헬이나 더 깁니다. 그만큼 연료비, 인건비, 시간 비용이 모두 올라가죠. 운송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컨테이너 하나당 운임이 기존 3,000달러에서 4,000에서 4,5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쟁 위험 할증료까지 붙으면 전체 운송비가 최대 75%까지 폭등했죠. 그런데 원유는 그나마 우회가 가능합니다. 시간과 돈이 더 들지만 결국 목적지에는 도착하거든요. 진짜 문제는 항공유입니다. 항공유는 왜 특별할까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기 위해서는 ISO 규격에 맞는 아주 정밀한 품질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원유를 정제해서 쓸 수가 없어요. 호르무즈가 막히자 정유소들이 갑자기 다른 종류의 원유를 섞어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동안 항공유 생산이 즉각 타격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195달러로 전년 대비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밀라노, 베니스 같은 공항에서 비행기 한 편당 기름을 2,000리터까지만 넣을 수 있게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한 주 동안 전 세계에서 7%의 비행이 취소됐습니다. 10만 4천 편 중 7천여 편이 결항기예요. 북미에서는 취소율이 14.6%에 달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열린다고 해도 항공유 공급이 정상화되려면 수개월이 더 걸립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도 이 점을 경고했어요. 석유뿐 아니라 액화 천연가스, 즉 LNG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카타르 라스라판, 세계 최대 LNG 수출 기지가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한국은 특히 취약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호르무즈 봉쇄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제 산막입니다. 이 모든 게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석유가 정제되면 뭐가 나오는지 기억하시죠? 가솔린, 경유, 항공유. 그런데 사실 석유는 연료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 석유 없이 만들어진 게 거의 없어요. 먼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입니다. 비닐봉지의 원료는 폴리프로필렌, 페트병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둘 다 석유에서 뽑은 납사라는 화학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유가가 오르면 납사 가격이 올라가고, 납사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 원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비닐봉지, 페트병, 각종 플라스틱 용기의 가격이 다 오릅니다. 다음은 옷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의 소재를 보세요.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이 합성 섬유들이 전 세계 의류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전부 석유에서 나옵니다.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타이어의 합성 고무는 부타디엔이라는 석유 유래 화학물질로 만들어지거든요. 타이어 값이 오르면 자동차 유지비가 올라가고 운수업체들의 비용도 올라갑니다. 비료도 석유입니다. 농업에 쓰이는 암모니아와 요소 비료는 납사에서 만들어집니다. 2026년 4월 기준 미국 암모니아 가격이 작년 대비 41%, 요소 가격이 21% 올랐어요. 비료가 비싸지면 농부들이 덜 쓰게 됩니다. 비료를 덜 쓰면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고 수확량이 줄면 채소, 과일, 식료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4주 뒤에 마트에서 느끼게 되죠. 의약품도 석유와 연결됩니다. 아스피린, 항생제, 진통제의 원료가 석유 화학물질에서 옵니다. 약값도 이번에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과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션, 샴푸, 세탁세제의 원료와 포장재가 모두 석유에서 나오거든요. 석유 없이 현대인의 일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점점 실감이 나시죠?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영향을 볼게요. 바로 물류비입니다. 트럭 운송 비용의 50배나 60%가 연료비입니다. 유가가 60% 오르면 트럭 운송비도 크게 올라가죠. 물류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 과정에서 모든 비용이 올라갑니다. 농산물, 공산품, 냉동식품, 의약품, 택배로 오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식당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식재료, 납품 가격이 오르고 배달 대행 비용도 오르고 포장 용기 가격도 오릅니다. 이걸 다 흡수하면 적자가 나니까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항공료 얘기를 해봅시다. 서울에서 도쿄나 유럽에 여행 가시려면 항공료를 내잖아요. 항공료 안에는 유류할증료라는 게 포함됩니다. 유류할증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항공기 연료비가 변동하는 걸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요금입니다. 연료비가 오르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요. 2026년 4월 기준 서울에서 뉴욕 왕복 항공편을 4인 가족이 예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본 항공료 1인당 80만원으로 치면 4명에 320만원입니다. 여기에 유류 할증료가 1인당 약 20만원이 추가됩니다. 4인 가족이면 80만원이 더 붙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한 달 식비에 가까운 돈이죠. 캐세이 퍼시픽의 경우 홍콩에서 런던 편도 유류 할증료가 174% 올랐습니다. 에어프랑스는 장거리 편도당 5만 4천원 상당히 올랐고 일본항공과 전일본 공수는 미주 노선 편도당 23만원가량이 올랐습니다. 이제 상상 속 하루를 만들어 봅시다. 석유가 없는 하루라면 아침부터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샴푸와 치약을 씁니다. 둘 다 석유 화학 물질이 들어갑니다. 세수 후 바르는 로션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입으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이 들어간 셔츠나 바지, 신발의 고무 밑창도 석유에서 나온 합성 고무입니다. 가방의 지퍼도 나일론이에요. 출근하면서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 한 병 삽니다. 페트병이 석유, 차를 몰고 가면 타이어가 석유, 도로 아스팔트도 석유입니다. 아스팔트의 원료인 비투민이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점심에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오토바이도 연료를 씁니다. 음식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도 석유, 비닐 포장도 석유, 여기에 배달비가 올라있죠. 저녁에 약을 먹어도 석유, 잠들기 전 피부에 바르는 크림도 석유, 침대 매트리스의 우레탄 폼도 석유에서 나옵니다.
우리 현대인은 하루 24시간 내내 석유 위에서 살고 있는 셈이에요. 다시 한국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은 사용하는 원유의 69, 70%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33.6%, 아랍에미리트가 11.4%, 이라크가 10.34%, 쿠웨이트가 8.5%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이 수입이 끊깁니다. 희망봉으로 우회하면 비용이 최대 75% 더 들고요. 한국 정유사들은 지금 비축 재고를 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유가가 60% 오르면 한국의 원유 수입 비용은 그만큼 더 들게 됩니다. 2025년 한국이 원유 수입에 쓴 금액이 약 600억 달러 수준인데 2026년에는 여기에 200억에서 300억 달러가 추가됩니다. 인플레이션도 커집니다. 국제통화기금 추정에 따르면 유가 10% 상승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0.4%포인트 올립니다. 이번처럼 60%가 오르면 약 2.44%포인트 상승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올라가죠. 한국의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이 넘는데 금리가 1%만 오르면 이자 부담이 연간 19조 원 늘어납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어떨까요? 장 보는 비용, 배달비, 교통비, 유류비가 조금씩 다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출이자도 늘고 항공료도 올라서 여행도 부담스러워집니다. 한국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률이 0.5에서 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1.5에서 2.5%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호르무즈가 막혔습니다. 원유가 60% 올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비닐봉지가 비싸지고 옷이 비싸지고 타이어가 비싸지고 밥값이 올라가고 항공료가 폭등하고 대출이자가 늘어납니다. 이 모든 게 중동 한 곳에서 시작된 도미노입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석유를 얼마나 갖고 있냐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호주,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정유소 설비가 아라비안 라이트에 맞춰진 이상 원유는 쉽게 대체가 안 됩니다. 이게 수십 년간 쌓아온 인프라의 무게입니다. 중동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중동의 평화가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결정하고 항공권 가격을 결정하고 대출이자를 결정합니다. 오늘도 그 지역의 조속한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